이제 올해의 마지막 지필2고사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영상을 보고 지필2고사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진도는 3, 4단원을 다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3, 4단원에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단원 1에서 우리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술형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해두어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잘 보고 공부를 꼭 하도록 합시다. 어휘의 체계는 3개로 나뉘어졌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각각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학습활동을 꼭 보면서 자신이 어휘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어휘 양상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죠. 각각의 방언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학습활동에 적힌 필기 등을 다시 보면서 꼭 공부를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미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의관계, 반의관계, 마지막으로 상이어와 하이어를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건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 또 해당되는 예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학습활동을 유념해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배운 다음에 다음 단어는 우리는 배려하며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4-1단원 보겠습니다. 4-1에서는 우리 희곡에 대해서 배웠죠. 1에서 우리가 관련된 개념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희곡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해 두었나요? 여러분은 희곡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나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입니다. 그 다음에 희곡의 특징을 배웠는데 희곡의 특징을 소설이랑 비교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렇죠.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는 반면 희곡은 서술자가 없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는 서술자가 자신의 시점에 대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희곡은 그게 아니죠. 희곡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렇죠. 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곡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무대를 통해 보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희곡의 형식을 배웠습니다. 희곡은 3개로 이루어져 있죠. 다 기억하고 있나요? 대사, 해설, 마지막으로 지시문. 대사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대화, 독백, 방백. 그 다음에 해설이 있었고 지시문이 있었는데 해설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지시문의 일종입니다.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었고 그리고 무대 장치를 지시하는 지시문이 있었죠. 지시문은 가로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해설 부분도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희곡의 형식을 여러분이 본문을 봤을 때 각각 무엇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영상을 찍고 연극을 보면서 했던 것들이 있죠. 다양한 표정들, 다양한 목소리 크기들 등등을 되게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각각이 어떤 개념인지 네이버에 나타난 사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언어적 표현을 검색을 해 보았는데 여기 비언어적 표현에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 보이나요? 자,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언어가 아닌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시선, 자세 등을 적절하게 쓰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언어적 표현에는 몸짓, 표정,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그림에서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을 말해볼까요? 만약에 대본에 아주머니 있고 가로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와야 하냐? 밝게 웃으며는 안 되죠. 겁먹은 표정으로 온몸을 벌벌 떨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지시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무서운 표정으로 다리를 세워들며 라는 지시문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언어가 아닌 몸짓, 표정, 자세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반언어적 표현은 반만 언어라는 의미예요. 아까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 몸짓, 자세, 표정을 의미했다면 반언어적 표현은 반 정도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언어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는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높낮이, 말투가 있습니다. 언어만으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느낌을 좀 더 채워준다 해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말의 높낮이, 말을 높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낮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의 높낮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의 크기도 있죠. 말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말의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의 빠르기를 굉장히 빠르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느리게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언어적 표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높낮이, 말투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놀부가 너에게 줄 밥은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대사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소심하게 작게 읽는 것보다는 크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적절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반언어적 표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말의 높낮이, 말의 크기, 말의 빠르기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금 배운 반언어적 표현은 준언어적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비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닌 표현들 뭐가 있었냐? 몸짓, 표정, 자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이라 하는 언어의 반만
말의 특징을 반만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목소리의 크기 또는 높낮이, 속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시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밝게 웃으며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준언어적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밝게 웃으면은 표정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목소리를 작게 중얼거리며 느리게 말하며 이런 말이 있으면 그렇죠.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에서 배운 것은 영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배웠죠. 영상 매체에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있다는 점도 배웠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 등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습 활동도 풀기도 했고요. 이렇게 등등 간략하게 3, 4단원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꼼꼼하게 복습해서 지필 2고사 잘 치르기 바랍니다.